안녕하세요. 클린 심판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역형 종목에 따른 경기 특성 및 오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축구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심판의 자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축구 심판들은 수초 내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구 심판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며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융통성과 유연성을 갖고 경기 읽기, 다음 단계를 예측하기,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관찰하기, 되도록 가까운 거리에 있기, 선수들을 볼 수 있는 각도를 유지하기 등이 있습니다. 위의 5가지 측면을 이해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용기, 영리함, 높은 자신감으로 일관되게 판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축구 종목의 오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 하나은행 K리그2 전남대 부천 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0 하나은행 K리그2 전남대 부천 경기 중 후반 9분경에 부천 A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전남 B 선수에게 트립 파울을 했습니다. 주심은 이를 페널티킥 반칙으로 판정했죠. 이 상황은 VAR 프로토콜 4가지 중 2번째인 페널티킥 혹은 노 페널티킥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VOR에서 분석한 결과 명백하게 페널티 에어리어 라인 밖에서 일어난 파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경기 VAR 심판은 이 상황을 주심에게 알렸고 온필드 리뷰, 즉 OFR을 권고했습니다. 주심은 심판 검토 영역인 RRA로 이동하고 해당 영상을 확인했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으며 페널티킥 반칙이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본 오심의 원인은 심판이 VAR 프로토콜로 잘못된 결정을 바꿀 수 있었지만 원심을 유지한 데 있습니다. 부천 A 선수의 행동은 경기규칙 12조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트립 파울이었습니다. 여기서 트립이란 상대방을 걸거나 걸려고 시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심은 해당 파울에 대한 인지도가 좋았고 위치 선정과 움직임도 매우 좋았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서 어려운 결정을 했고 이로 인해 페널티킥 파울로 잘못 판정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VAR 프로토콜 4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골 혹은 노골입니다. 두 번째는 페널티킥 혹은 노 페널티킥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렉트 퇴장입니다. 두 번째 옐로우 카드 경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신원 오인입니다. 반칙을 범한 팀의 다른 선수에게 주심이 경고나 퇴장을 준 경우입니다. 해당 경기의 오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경기 심판은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해당 리그 경기에 배정을 받지 못하고 더 낮은 레벨의 리그 경기에서 트레이닝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승패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이 상황은 해당 경기의 주심이 파울에 대한 높은 인지도, 또 좋은 위치와 움직임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VAR은 프로토콜에 의거해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주심은 결국 잘못된 판정을 한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도 실수한 경우에는 심판들은 다음 경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높은 스트레스와 또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냉정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훌륭한 심판이 되려면 자신의 판정을 납득시키고 본인의 판정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판정 실수에 있어서 보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개입돼선 안 됩니다. 자신의 판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며 이를 위해 항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축구 종목의 두 번째 오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 하나은행 K리그1 수원대 성남 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2020 하나은행 K리그1 수원대 성남 경기에서
성남 선수의 골대 근처로 올라온 크로스를 두고 성남 9번 선수와 수원 39번 선수가 공중볼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후 볼이 성남 27번 선수에게 연결됐고 바로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해서 최종적으로 성남 16번 선수가 골을 넣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VOR에서 VAR 심판이 분석을 했고 성남 27번 선수가 헤딩을 한 상황이 옵사이드 위치였다고 판단해 득점을 취소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골대 근처로 크로스된 다음 성남 9번 선수와 수원 39번 선수가 헤딩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주심과 부심은 수원 39번 선수가 헤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볼은 성남 27번 선수에게 연결됐고 그는 옵사이드 위치에서 헤딩을 했습니다. 경기규칙 11조에 의거하면 팀 동료가 패스 또는 터치한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해서 플레이에 간섭할 때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지만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받은 볼이 상대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을 포함해서 의도적인 플레이에 의한 것이라면 이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칙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주심은 최종적으로 성남 27번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으나 수원 39번 선수의 플레이로 간주해서 골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VAR에서 분석을 한 결과 볼이 성남 9번 선수의 머리에 맞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대로 주심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고 최종 옵사이드 파울로 인한 골 취소를 한 겁니다. OFR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반칙이 일어난 위치나 선수의 위치 등에 관한 판정은 OFR을 하지 않고 주심에게 리뷰만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규칙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VAR 심판의 잘못된 비디오 분석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해당 주심은 다음 경기에 배정받지 못하고 트레이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성남FC팀은 골을 취소당하고 승패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판정이 맞았지만 VAR에서 잘못된 영상 분석으로 인해서 성남팀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결국 VAR까지 신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에 배정된 심판, 즉 주심, 부심, 대기심과 VAR 심판들은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며 특히 주심에게는 높은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VAR 심판들 역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반복 학습해서 중대한 상황 속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내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핸드볼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핸드볼 종목의 경기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핸드볼은 실내 경기 중 가장 큰 경기장을 활용하며 전후반 각각 30분 동안 양 팀의 7명의 선수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볼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종목입니다. 또한 선수들 간의 몸싸움이 허용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심판의 적절한 개입과 또 판단이 매우 중요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핸드볼 종목의 심판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인 1조의 심판이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관장하게 되며 한 명의 책임 기술 임원과 2명의 게시 및 기록 기술 임원이 경기장 밖 교대 지역의 팀 임원 또는 교대 선수를 관리하게 됩니다. 한 경기장에서 심판은 평균적으로 150번에서 200번의 휘슬을 불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판정이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단언할 순 없지만 경기 종료 시간에 임박하거나 경기 결과가 시속 게임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판정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 종료 5분 이내의 상황에서는 심판이 최고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유지해서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핸드볼 종목의 오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2회 세계 여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 조별리그 C조에선
대한민국 대 프랑스 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전반전 16분 20초경 6대6 동점 상황에서 한국의 A 선수가 슈팅한 공이 골대 크로스바를 맞고 바닥에 튀었고 재차 떠오른 공이 다시 크로스바를 맞은 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골대를 2번이나 맞고 바닥에 바운드된 공이 과연 골라인을 통과하였느냐의 여부를 둔 상황이었습니다. 득점의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아이슬란드 심판은 타임아웃 후 오피셜, 즉 책임기술 임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별도로 촬영된 영상은 비디오 판독 요원에게 송출되고 그가 편집을 통해 책임기술 임원석에 마련된 화면에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경기기술 임원은 이 영상을 기준으로 득점의 여부를 판단한 후 심판에게 알리게 되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슈팅을 한 공이 골대를 2번 맞고 바닥에 2번 바운드됐지만 비디오 판독 요원은 첫 번째 바운드된 영상은 생략한 채 2번째 바운드된 영상만 책임기술 임원에게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2번째 바운드된 공은 골라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기술 임원은 득점 취소를 심판에게 알렸으며 이를 전달받은 심판은 공식적으로 득점을 취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오심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비디오 판독 제도에 대한 의존과 또 영상 누락에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 규칙 9조 1항을 보면 드로어 또는 동료 선수나 팀 임원이 드로우 이전이나 도중에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볼 전체가 골라인을 완전히 통과하면 득점으로 인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선수가 슈팅한 공의 득점 여부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골라인에 걸친 것이 아닌 골라인에서 20cm나 안쪽으로 바운드가 된 완벽한 득점이었죠. 심판도 득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정확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요청 없이 득점을 인정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확실하게 판정하지 못하고 비디오 판독 제도에 의존했다는 것은 크나큰 불찰이고 또 오심의 원인이 됐습니다. 책임기술 임원 또한 분석 전문가가 2번째 바운드된 영상만 보내왔다면 첫 번째 바운드된 영상도 요청해서 판독을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오심을 발생시키게 됐죠. 이 경기는 양팀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22대 22 동점이 됐고 경기 후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통한 득점 취소가 오심으로 확인돼서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오심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 23대 22로 승리를 차지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제핸드볼연맹에서는 공식 문서를 통해 오심을 인정했고 국제핸드볼연맹 회장은 직접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을 찾아 사과했으며 또한 본 대회에서 비디오 판독 제도의 사용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기를 관장했던 아이슬란드 심판, 경기 감독관 및 개시원, 기록원을 대회에서 퇴출시키는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경기규칙 17조 11항에 보면 심판이나 기술 임원의 관찰 또는 판단을 기초로 내려진 결정이 최종적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경기 내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역할이며 여기에 심판의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 제도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기술의 사용이 자칫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판독 제도는 판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보조수단이지만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의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디오 판독 제도를 모든 대회, 모든 경기에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은 스스로의 판정 및 경기 운영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규칙 연구, 체력 관리, 멘탈 및 집중력 향상 훈련을 꾸준히 병행해서 비디오 판독 제도라는 보조수단이 없더라도 판정의 질, 경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오심으로 도입 첫 해에 중단됐던 비디오 판독 제도는 규정과 방식을 보완해서 차기 대회부터 다시 활용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디오 판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득점 여부의 확인, 실격 관련 상황 등 10가지로 압축됐다는 것입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판과 책임 기술 임원이 비디오 판독석으로 이동해서 비디오 판독 요원에게 판독 상황을 요청하고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정에 대한 책임은 심판에게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농구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구 경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나 대학 경기와 마찬가지로 보통 국제대회 농구 경기는 3명의 심판과 1명의 대기심으로 구성됩니다. 주심과 부심으로 구분돼 있지만 경기장 내 3명의 심판 역할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치에 따라서 리드 심판, 트레일 심판, 센터 심판으로 불립니다. 이어서 농구 종목 오심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 농구 월드컵 조별 예선 L조, 리투아니아와 프랑스 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문제의 장면은 종료 30.8초를 남기고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75대 76으로 리투아니아가 1점 차로 뒤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리투아니아의 요나스 발렌슈나스 선수가 동점을 만들기 위해 자유투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발렌슈나스 선수의 자유투는 빗나갔고 공은 링을 맞고 튀어 올랐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루디 고베어 선수가 링을 건드리며 공의 궤적을 바꿨습니다. 바스켓 인터피어런스가 불렸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인터피어런스는 필드골을 위한 슛이나 마지막 또는 하나만의 프리드로에 있어서 슛한 볼이 링에 터치되고 있는 동안 선수가 바스켓이나 백보드를 터치했을 때 불려야 합니다. 하지만 심판진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경기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곧바로 수비 리바운드를 잡은 프랑스가 공격에 성공하면서 오히려 쐐기점을 올렸는데요. 경기는 그렇게 프랑스의 승리로 종료가 됐습니다. 리투아니아는 경기 후 끝까지 본부석에 남아서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날 패배로 16강에서 탈락했으며 프랑스는 8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심판진은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는 상황을 몰랐던 것은 아니나 그 순간 상대 선수가 링을 터치하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센터 심판이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할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트레일 심판 역시 이 상황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해당 경기는 박빙의 승부였고 4쿼터 마지막 2분 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력이 요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리그나 연맹에서도 모두 강조하는 농구 경기의 4쿼터 마지막 2분 전의 경기 상황은 특히 점수차가 적은 치열한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결국 국제농구연맹 피바는 경기 이튿날에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피바는 비디오 리뷰 결과 프랑스의 루디 고베어 선수가 링을 건드렸다. 바스켓 인터피어런스와 리투아니아의 1득점이 인정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오심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 심판진은 이번 대회에서 더 이상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대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결정적인 오심을 한 심판진은 해당 경기 전 브라질과 그리스의 경기에서도 종료 직전 바스켓 인터피어런스로 의심되는 장면을 놓치면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는 심판진이었습니다. 물론 의도치 않은 심판의 오심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심판이라면 더군다나 중요한 대회, 경기에서 승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오심은 나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농구 종목의 두 번째 오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월 27일 상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MBC배 전국 대학농구 상주대회 결선리그 4강전 한양대와 성균관대의 경기 사례입니다. 당시는 종료 10.6초 전 77대 79로 2점 뒤지고 있던 성균관대의 수비 상황이었습니다.
두 팀은 결선 리그 경기답게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드라인에 있던 한양대 A 선수가 코트 안에 있던 한양대 B 선수에게 볼을 건넸고 이후 성균관대 선수들의 트랩이 들어갔죠. 볼을 잡은 한양대 B 선수가 상대 선수들의 수비를 피해 피벗을 하는 찰나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때 한양대 B 선수는 상대 수비에 밀려 두 발이 떨어지면서 트래블링을 범했습니다. 경기장 내 모든 이가 트래블링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심판의 판정은 5초를 위반이었습니다. 피바 규정에 따르면 근접 수비를 당하는 선수는 5초 이내에 볼을 패스하거나 슛을 하거나 드리블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심판이 휘슬을 분 시점이 5초를 넘기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10.6초를 남기고 시작한 공격이었고 휘슬로 정지된 시간은 6.0초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즉 심판이 5초가 아닌 4.6초가 지난 시점에 5초를 위반을 지적한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원인은 심판이 시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5초 바이올레이션을 불렀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시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회 4강전이라는 막상막하의 경기이자 4쿼터 종료를 10여 초 남기고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승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기는 본선 토너먼트에 올라가느냐, 예선 탈락이냐라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심판과 팀, 선수, 그리고 연맹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진 역시 경기에서 오심을 인정했고 협회 심판부 또한 공문을 통해 오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협회 심판부는 해당 심판에게 남은 대회와 협회의 다음 대회 역시 출전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앞선 두 사례를 통해 본 오심은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심이었기 때문에 심판 스스로의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해야 함을 인지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상황 자체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판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경기 시계 및 상황 판단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입니다. 심판부의 체계적이고 꾸준한 교육과 심판 개개인 각고의 노력만이 이런 오심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럭비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럭비 종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합을 진행합니다. 주로 15인제, 7인제, 태그 럭비, 터치 럭비가 있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회는 주로 15인제와 7인제입니다. 모든 럭비 시합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시합을 진행합니다. 15인제는 성인을 기준으로 전후반전 각 40분, 7인제는 전후반전 각 7분씩 진행합니다. 경기 진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득점 방식은 상대 진영으로 볼을 가져가 땅에 찍어야 하고 성공했을 시 5점을 획득합니다. 그 이후로 바로 1분 30초의 시간을 주며 컨버전 킥이 주어집니다. 컨버전 킥은 볼을 골대에 차서 추가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후반전을 통해 시합을 한 후 점수를 더 많이 획득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회마다 다르지만 토너먼트 방식과 리그 방식으로 대회를 운영합니다.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는 지진 또는 천둥 번개가 발생했을 때만 중단됩니다. 우천시에는 시합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럭비 종목의 심판 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합에 따른 심판의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15인제는 주심 1명, 선심 2명, 예비심 1명, 영상판독 1명이 배정됩니다. 둘째, 7인제는 15인제에 배정된 심판에다가 인골 심판 2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심판에 따른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주심은 전체적으로 시합을 컨트롤하며 반칙을 부여하고 경기를 운영합니다. 둘째, 선심은 밖으로 나가는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심이 놓친 부분을 주심에게 보고하며 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예비심은 선수 교체를 합니다. 넷째, 영상 판독은 말 그대로 주심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 판독을 해주는 심판입니다. 이어서 럭비 종목의 오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준결승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해당 대회는 경북 대표인 경산고와 부산 대표인 부산체육고 간의 4강전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부산체육고 진영에서 경산고는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산체육고 팀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킥을 찾는데요. 그런데 심판은 경산고 팀에게 반칙을 부여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후반전 경기 시간 14분 23초가 남은 상황이었고 경북이 0점, 부산이 5점인 상황이었습니다. 킥은 일반적인 오픈 플레이에서 부산체육고 팀이 높게 찼고 반칙에 따른 감점은 없었습니다. 럭비는 앞으로 패스를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킥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킥을 차는 상황에서 키커보다 뒤에 있는 길은 팀 선수에게 온사이드가 됩니다. 즉, 키커보다 앞에 있는 길에 있어서 팀 선수들에겐 오프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비 측은 오프사이드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규칙에 위반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나 주심은 반칙, 즉 킥 오프사이드를 부여한 겁니다. 이러한 오심이 발생한 이유는 심판이 잘못된 규칙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심은 경기 규칙과 다르게 반대로 수비 측 팀, 즉 경상고 팀이 무조건 물러나야 하는 상황으로 인지한 겁니다. 이와 같은 오심으로 인해서 지도자, 경북 럭비협회, 경기장 밖에서 구경하는 관중 등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게 야유를 보내고 항의를 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시도 대항이고 각 팀은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했으며 해당 시도 임원들도 매우 민감했습니다. 결국 오심이 발생하자 임원 중 한 명이 경기장으로 난입해서 해당 주심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럭비 심판은 절대적인 권력이 있으며 주심에게 주어진 권한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선심이 주심에게 무전을 해서 어떤 반칙에 대해 알리더라도 주심은 무시하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 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심은 굉장히 자신 있게 반칙을 불었으나 모두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주심이 옳다고 하면 주심의 판정에 수긍을 해야 합니다. 이후 선심과 영상판독관이랑 얘기를 했지만 주심이 이미 판정을 내렸고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규칙집을 항상 확인해야 하며 해외에서 국제심판들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현재 럭비 주심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경기의 흐름을 어떻게 살려서 원활한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럭비는 특히 매년 패션 유행과 같이 그 해에 어떻게 반칙을 부여하는지 그 트렌드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항상 국제 럭비 연맹의 시합 방향성을 잘 확인해서 심판을 봐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 야구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야구 경기에서 내야에 뜬 공, 또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에 대한 판정은 첫 번째로 주심이 판정을 내립니다. 주심이 보기 어려운 슬라이딩 캐치나 수비수가 홈플레이트를 등지고 수비를 하는 경우, 가까운 1, 2, 3루심이 판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주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심 합의를 할 경우 수비수의 캐치와 노캐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노바운드 캐치로 선언할 경우에 3루 주자가 수비수가 공을 노바운드로 바로 글러브에 포구할 당시 3루 베이스를 밟고 홈으로 달렸는지에 관한 심판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8 제46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8강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당시 대구고등학교와 경남고등학교가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7회 초 대구고 공격 상황 속에서 7대3으로 대구고가 리드를 하고 있고 1아웃 주자 만루에 6번 타자가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쳤습니다. 유격수가 백핸드 슬라이딩으로 공을 캐치하고 곧바로 홈으로 송구를 했고 그 사이에 3루 주자는 홈플레이트를 밟았습니다. 심판은 이 타구에 대한 판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격수가 공을 잡았다고 하자 뒤늦게 주심이 아웃 선언을 했지만 미심쩍었던 주심은 타임을 선언하고 유격수가 타구를 바로 캐치를 했는지, 즉 아웃이었는지 또는 원바운드 캐치를 했는지, 즉 세이프했는지에 대한 4심 합의를 했습니다. 4심 합의 결과로 유격수가 캐치했다고 주심이 아웃 선언을 하자 판정을 납득할 수 없었던 공격팀 감독이 다시 어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비 측 감독이 3루심에게 3루 주자의 언더베이스에 관한 어필을 했습니다. 언더베이스에 관한 어필은 플레이 중 해당 베이스에 공을 직접 던져 베이스를 밟고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 측의 어필은 받아지지 않았지만 양팀 모두에게 어필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격 측 감독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2아웃 주자 만루의 상황으로 경기를 재개하려 했습니다. 이때 수비 측에서 3루심에게 3루 주자에 대한 언더베이스 여부에 대한 어필을 하자 3루심은 3루 주자는 언더베이스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득점한 3루 주자를 아웃시켰고 2명의 주자가 아웃돼서 이닝이 교체됐습니다. 이에 격분한 공격팀 감독의 항의로 약 15분간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은 오심이 발생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주심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주심이 정확한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4심 합의 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판정의 혼선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듯 미숙했던 심판의 운영은 결국 경기를 상당히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심판은 다음에 일어날 상황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자의 위치, 타자의 타구에 따라서 심판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별로 대비를 해야 하고 타구가 일어나는 즉시 그 위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 자세를 항시 취해야 합니다.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리드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내가 판정해야 할 부분을 놓쳐서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정리해서 불필요한 경기 지연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스하키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참여하는 심판의 인원은 레벨별, 즉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경기에 따라 다릅니다. 고등부를 기준으로 보면 주심 2명, 선심 2명, 골저지 2명, 페널티 박스 운영 2명, 비디오 판독 심판 1명, 레프리 슈퍼바이저 1명으로 구성되며 총 10명이 경기 운영을 합니다. 먼저 주심과 선심은 링크장 안, 즉 얼음판에 들어가 선수들과 함께 움직이며 경기를 운영합니다. 골 저지는 골대 뒤 경기장 밖에서 1차적으로 득점 여부를 확인합니다. 페널티 박스 운영 인원은 경기 중 선수들의 페널티 발생 시 페널티 수행과 또 페널티 시간 종료 후 선수를 링크장으로 복귀시키는 일을 수행합니다. 비디오 판독 심판은 비디오 골 판독 시스템 활용 시 최종적인 골 판독을 실시합니다. 레프리 슈퍼바이저는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심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합니다. 제52회 전국 추계 중고 연맹전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홈팀은 광성고등학교이며 어웨이팀은 보성고등학교였습니다. 당시 3피어리어드 1대1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아이싱이 발생했고 노 아이싱 판정으로 인한 광성고등학교에 득점이 발생했습니다. 광성고 50번 선수가 수비지역 블루라인에서 쳐낸 퍽이 아이싱 반칙이 선언돼야 했지만 엔드라인 뒤쪽 펜스를 맞고 굴절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아이싱 상황이 발생됐으며
선심의 노 아이싱 시그널 콜로 경기는 계속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때 하이브리드 아이싱 발생 시 최종적으로 공격수와 수비수 중 누가 먼저 퍽을 잡았는지 확인해서 판정해야 했는데요. 수비수인 보성고 3번 선수가 먼저 퍽을 잡았지만 경기가 진행됐으며 이에 광성고 14번 선수가 퍽을 빼앗아 광성고 87번 선수에게 패스를 하며 득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노골 판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이싱 콜 미스로 광성고등학교에 득점이 됐지만 보성고등학교의 주장을 통해 판정한 상황에 대해 어필이 온 겁니다. 이에 주심 2명과 선심 2명이 아이싱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중고연맹 레프리 슈퍼바이저와의 상의를 거쳐 득점 상황에 대해 노골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심의 원인은 하이브리드 아이싱 발생 시 누가 최종적으로 퍽을 잡았는가에 대한 확인 유무에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아이싱 발생 시 공격 선수와 수비 선수 중 누가 최종적으로 퍽을 잡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봐야 합니다. 이때 아이싱 콜에 대한 가상의 라인에 공격 선수와 수비 선수 간에 어떤 선수들이 도달하였는가, 공격 선수와 수비 선수 중 어떤 선수들이 퍽을 터치하는가에 따라 아이싱과 노 아이싱 판정에 대한 콜의 의미를 둡니다. 규정에서도 선심은 하이브리드 아이싱 규정에 따라 2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첫째, 센터라인 뒤에서 슛 또는 패스를 한 퍽이 골포스트 사이가 아닌 어태킹 존의 골라인을 넘을 것인지, 그리고 둘째, 수비팀 선수 또는 공격팀 선수 중 누가 먼저 퍽을 잡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경기는 3피리어드까지 스코어가 1대1로 대등한 상황에서 광성고의 득점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득점 취소가 된 후 경기가 속행돼서 보성고의 득점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1대2로 보성고가 승리하면서 승패가 뒤바뀌게 됐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규정이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 심판들에게 상시 교육을 해서 이와 같은 오심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아이스하키 경기는 매 경기 종료 후 심판위원장과 비디오 리뷰를 통해 경기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단계에 있으며 나아가 심판 개인적으로는 규정에 대해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나아가 상임심판과 심판위원회를 통해 모든 경기에 골심 비디오를 설치해서 문제가 되는 골에 대해 비디오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역형 종목에 따른 경기 특성 및 오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